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호라비입니다. 딸 둘, 아들 하나 키우고 전부 시집장가를 보냈고 전 공무원 퇴직하고 연금을 받으며 혼자 살고 있죠. 아내는 50살에 폐암으로 좀 일찍 저를 떠났습니다. 아내는 젊은 시절 많지도 않은 공무원 월급으로 살림을 잘 꾸려주었고 나름 부동산 재테크를 잘 해놔서 집 몇 채를 가지게 되었죠. 살아생전 살림도 잘해주고 아이들도 잘 키워주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아내였습니다. 성격이 조금 무뚝뚝하고 곰 같은 아내였지만 군소리 없이 저를 지원해줬고 애들도 똑소리 나게 잘 키웠어요. 전 일만 하느라 사실 집안일에 잘 신경도 못 썼고요. 어찌 보면 직장인도 아니고 나름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야근이 있거나 한 그런 직종도 아니었는데 그저 전 제 일만 하면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세상 물정은 잘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폐암 진단을 받고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때부터 참 세상살이가 어쩜 이렇게 허무하고 헛헛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담배는커녕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폐암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아내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했구나 싶은 생각에 암 진단을 받고 처음엔 저도 참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아이들은 혼자 남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간 딸들은 돌아가면서 반찬을 해다주고 아들은 나랑 같이 살자고 하고,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 잘 아시잖아요. 어디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겠어요? 저도 이 나이 먹어서 며느리 눈치, 아들 눈치 별로 보고 싶지 않았고요. 저도 나름 할아버지라 그 정도 생각은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싫다고 했죠. 어차피 연금도 나오고 집세도 나오고 나 혼자 돈만 있으면 뭐든 못하겠냐고,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들 알아서 잘 살라고 그랬더니 오히려 며느리가 저를 꼭 모시고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우리 며느리가 다른 애들하고는 좀 다르긴 했어요. 싹싹하고 야무지고 인간도리를 알고 그래서 살아생전 제 아내랑도 크게 트러블 없이 잘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와이프 죽을 때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슬퍼했던지 누가 보면 딸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어떨 때는 딸들보다 우리한테 더 잘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시누이인 우리 딸들도 우리 며느리한테 항상 고마워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 혼자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어떻게 사냐고 잠깐이라도 모시고 싶다면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돌이니까 해보는 소리겠지 싶어서 끝까지 됐다고 거절했는데 기어이 제 짐을 챙겨서 저를 지네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아들 내외랑 일단 한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애들 생활비 하라고 생활비도 좀 보태주고 우리 손주들 학원비도 좀 대주고 유치원 다녀온 애들도 좀 봐주고 그렇게 평범하게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지 않냐면서 계속 자기네랑 이렇게 한 집에 사는 거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도 난 혼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그러니 며느리도 할 도리는 충분히 다 있으니 이제 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까이 집을 얻어서 그냥 자주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 그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도 손주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고 애들도 제 걱정이 좀 줄겠다 싶었죠. 아내랑 제가 살던 아파트가 평수가 좀 커서 처분을 하고 좀 작은 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자기 친구가 부동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 이 근처 작은 아파트를 하나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부동산 한다는 며느리 친구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요즘은 부동산끼리 매물을 공유해서 이것저것 보여줄 수 있는 집이 많다면서 적극적으로 괜찮은 집들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또 친구 시아버지라 그런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 며느리 친구가 보여준 몇 군데 집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그 아이와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니다가 저도 며느리 친구라고 하니 딸 같은 마음에 집 보러 다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밥도 사주고 더우면 커피도 좀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혼자가 됐더라고요. 우리 손주만한 애를 혼자 키우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일하면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젊은 나이에 참 안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도 칭찬해 주었고요.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얼른 다른 사람도 만나보라고 조언도 해주었죠.
그랬더니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까 두려워서 남자를 만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진 않다고. 나도 이 나이 먹도록 아내만 보고 살았다고요. 솔직히 제 나이에 바람 한번 안 피우고 산 남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 정말 일이 아니면 우리 가족 이렇게 둘밖에 모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일찍 죽어서 제가 한동안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아이에게 좋은 남자는 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자신을 잃고는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집을 알아보고 제가 살던 집도 처분하느라 그 며느리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딱 괜찮은 집이 매물로 나와서 저는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집도 잘 팔아줬고 또 괜찮은 집도 잘 얻게 도와준 게 고마워서 제가 맛있는 밥을 사준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며느리도 불렀습니다. 며느리 친구니까 같이 사주고 싶어서요. 그랬는데 며느리는 마침 유치원 엄마들하고 모임이 있다면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친구인 이 아이와 제가 둘이 교회에 있는 좋은 식당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와인을 한잔 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차피 운전도 제가 하니 괜찮다고 했죠.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와인을 몇 잔 마시더라고요. 혼자서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일에 많이 지쳤는지 삶이 고된 건지 자기 신세한탄을 하면서 주저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구 시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같고 옆집 아저씨 같고 그래서 너무 편하다면서 친근하게 대하더라고요. 애가 술 한 잔도 들어가서 그런지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참 저도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저도 아내 잃고 좀 많이 외로웠는지 그 아이가 저에게 그렇게 대하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 또 좀 안 된 마음도 같이 있어서 그랬는지 제가 좀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좀 토닥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에 취해서 점심시간이 어느새 저녁시간까지 흘러버렸고 그 아이가 괜찮다면 오늘 하루 여기서 같이 보내다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성을 잃고 그러자고 그랬고 저를 찾는 아들 며느리에게는 동창생을 만나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딸 같은 이 아이와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제가 딴 여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는데 아내가 죽어서 그런 걸까요? 이제는 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도 딸 같은 이 아이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미친놈이었지 싶네요. 그런데 젊은 그 아이가 그렇게 작정하고 저에게 달라붙으니 저도 뭐 남자인지라 어쩔 수가 없었네요. 결국 이건 모든 핑계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그 아이와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 날에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먼저 얘기했죠. 미안하다고, 너랑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잠시 미쳤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 다신 만나지 말자고 그랬죠. 그렇다고 불륜도 아닐 수 있는 그런 사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좀 더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 왜 그랬는지 지금도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 친구라는 이 여자가 저보고 자기한테 정말 조금의 마음도 없냐고 하면서 울더군요. 좀 어이가 없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죠. 저는 측은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 아이를 좋아한다거나 여자로 확 느껴진다기보다는 그저 측은지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자기를 책임지라고, 안 그러면 친구인 제 며느리에게 다 말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참 난감했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을 만나주고 혹시 이 아이가 돈 때문에 그런 건가 싶어서 돈이라도 좀 줄까 싶어서 얘기도 꺼내보았지만 절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면서 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상 오래 살다 보니 제가 딸뻘 되는 여자에게 사랑 고백도 받아보게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식들 몰래 이 여자를 한 번, 두 번씩 만나고 제가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에서도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여자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놈하고 워낙에 가까이 살다 보니 아슬아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불륜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죄진 것 마냥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만나왔죠. 저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아들 내외를 불렀습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싶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들 내외와 아이들이 우리 집을 왔고 며느리는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밥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다고 하고선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엔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어느새 웃으면서 잘 됐다면서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면서 우리 아버님 셋장국 생긴 기념으로 같이 파티를 해야겠다면서 반가워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희들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더 궁금해하더군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까 하다가 그냥 솔직 담백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얘기했습니다. 며느리 친구인 그 여자라고요. 며느리는 당황하면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자기가 잘못 들은 거 아니냐며 친구의 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친구가 확실하냐면서 그 착한 아이가 목소리가 격양이 되어서 막 난리가 났었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맞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제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그 아이 덕분에 많이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했죠. 아들 내외는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도 절대 안 된다면서 이건 무조건 절대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으로 당연히 그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서 생각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자기 친구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만약 제가 며느리 다른 친구를 만난다고 했다면 아버지 인생이니까 안 말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친구라서 자기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그 아이를 싫어하는 것처럼만 보여서 저도 같이 억정을 내고 나도 헤어질 수 없다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랑 며느리 그리고 딸들까지 전부 알게 되어서 두 딸들까지 저를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집에 찾아와서 화도 내고 사정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며느리는 그 친구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 친구가 이혼하게 된 진짜 이유를 말이죠. 전 당연히 남자가 잘못해서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고 그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이혼을 했다면서 일부러 아는 동생을 섭외해 남편을 한 달을 넘게 따라다니면서 꼬시게 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간음 현장도 바로 잡아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자료도 많이 받아내고 아이 양육권도 받고 양육비도 받고요. 아마 위자료도 두둑히 받아내서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면서 이 사연도 며느리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남편을 꼬셔줬던 그 아는 동생이란 여자가 우리 며느리랑 같은 피트니스를 다니면서 알게 되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이야기라고 저는 이야기를 듣는다 왠지 섬뜩하더군요. 저한테도 갑작스럽게 접근해서 저를 꼬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자기도 처음엔 동창이고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산다고 하고 그리고 마침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했던 건데 자기도 그 이면엔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몰랐다면서 아마도 저한테도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걸 수도 있다면서 저에게 애원하듯 저에게 잘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이 아이를 만나왔던 것도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았지만 결국 저도 마음을 주었던지라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다니다 결국 그 아이에게 끝내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면서요. 그래서 그랬죠. 내가 돈을 줄 이유는 없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조금 챙겨줄 테니 아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엄마를 줄 거냐고 묻더군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아이 참 맹랑하더군요. 진짜 목적은 돈 때문에 나에게 접근했나 싶었습니다. 나랑 결혼이라도 해서 우리 아내가 불려놓은 제 재산을 지가 어떻게라도 좀 꿀꺽해볼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재혼하기 전에 정신을 차린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하늘이 노랗고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그런 섬뜩한 기분이 들더군요. 어쨌든 애들 몰래 한 3천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그것도 적은지 처음엔 좀 저를 괴롭히긴 했는데 좋은 말로 타일렀죠.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저도 참 이 나이 먹고 몸 한번 잘못 놀리고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걸로 3천만 원을 날렸다고 생각하니 가끔 뒷골이 땡기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멈춰진 게 어딘가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지 요즘은 저를 더 가만히 두지 않네요.
혹시라도 더 꽃뱀 같은 여자를 만날까 싶어 저희 하루하루의 스케줄을 죄다 알려고 하는 통에 아주 그냥 제가 숨이 막힐 지경이라니까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고 아니다 싶은 일은 절대 믿고 나가지 마시고 가족에게 늘 떳떳한 그런 가족 성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